네, 1분 남았고요. 토크 많이 하셔도 조금 긴장이 되시나요? 저요? 되시나요? 저 긴장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업이 네. 사람들 앞에서 말 안 하고 네. 지금 세 분이 아직 못 오시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미리 와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사실, 네, 저부터 소개를 하자면, 이제, 오케이 슬로울리라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북토크를 하면은 이제 기존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셔서, 네, 인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시 작가이신 몬테소 작가님도 독자로 함께 참석을 해주셨고요. 네, 네. 아마 조금 있다가 작가님 생각을 좀 듣는 시간도 짧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해주세요. 네, 그렇다면, 네. 네, 제가 질문지를 조금 꼽았는데, 지금 초반에는 조금 국어책을 읽을 수 있으나, 후반으로 가면 자연스러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맑게 정제된 시선과 언어로 삶을 이야기하는 고명재 시인님을 모시고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는 고명재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전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어느 순간부터 좀 빵의 도시 이미지가 되긴 했죠. 근데 저한테는 빵이 좀 친숙한 사물이에요. 너무 동생이 제 빵사라서 매일 먹고 보는 게 빵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에 되게 좀 익숙한 그게 있고, 그래서 오늘도 오는 길에 빵집이 너무 많더라고요. 대전에. 검색해서 봤는데 빵집이 진짜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유명한 빵, 그러니까 성심당 말고도 정말 좋은 빵집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빵의 퀄리티 같은 게 보이잖아요. 보통 넘는다 해서 좀 살고 싶은 도시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고, 오늘은 오면서 여기 궁동 이교 요거 네, 건너면서 그렇죠. 보는데 되게 좋은 곳에 있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 공간 자체가. 그래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같이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해볼 텐데요. 네. 이번 북토크는 이제 콜라주 아티스트 논센소 네. 작가의 스스로 빛을 내는 것들이라는 전시와 연계하여 네. 진행하게 되었잖아요. 네.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들을 주목해서 작업한 작가님의 작품을 보다 보니 이제 고명재 시인님의 아름과 다름을 쓰다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 시를 시인님께서 직접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15페이지입니다. 네, 그러면 준비되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과 다름을 쓰다. 죽은 씨앗에 물을 붓고 기다리는 거야. 나무가 다시 자라길 기도하는 거야. 소네트 같은 거, 부모 같은 거, 고려가요처럼 사라진 채로 입속에서 향기로운 거. 열매는 한여름 빛의 기억이라서 태울수록 커피는 반짝거리고, 그 기억을 마셨으니 잠들 수 없지. 불에 댄 것들은 최선을 다한다. 불꽃, 파프리카는 탈수록 달달해진대. 불꽃, 유기견은 눈동자가 필름 같더라. 불꽃, 우리가 계속 찾아다닌 것. 불에서 꽃을 건진 그 눈이다. 이름하여 타버릴 이름 같은 것. 이름이 리듬을 입고 믿음을 열고, 아름과 다름을 쓰다 쓸쓸하더래. 그 어깨의 흰빛이 아름답더래. 세상을 다 태워도 꿈은 타지 않는다. 세 장을 열면 하늘이 가능성으로 열리듯. 케냐, AA를 좋아합니다.
설산을 그대로 받아 쓴 것 같아서. 아프리카에도 눈 덮인 산이 있다고, 집이 타도 그 집에 골격이 있다고. 너는 불이니 꽃이니 죽고 싶을 때마다 끝모를 숲을 홀로 걸었다. 너는 숲이다. 낮인데 밤이다. 물불과 술이다. 서슴지 않고 어디서든 자유를 찾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리듬이라고 한다. 빛을 먹고 푸르게 타는 걸 식물이라고. 네, 저는 이제 논센소 작가님 작품을 봤을 때 작가님 작품 속에 있는 빛은 좀 어둠과 혼란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잃지 않는 꿈 혹은 나라는 사람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비슷한 마음을 시인님의 시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시인님은 이 시를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좀 이야기가 저는 시인이니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시인들은 약간 인프피가 많거든요. 네. 사실 시인님의 MBTI를 보고 어머 말해버렸구나. 네.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N이 직관이 되게 심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생각들이 많이 건너뛰어요. 시인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연이나 행가리 같은 것들이 보면 건너뛰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정론해서 잘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선 좀 이 시를 쓰는 마음은 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 그 논센스 작가님 작품도 저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쭉 이렇게 한번 봤었거든요. 보면서 왜 대표님이 그렇게 생각하셨고 하셨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첫 번째 기억은 그냥 이거였어요. 저는 커피를 진짜 좋아해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여기도 뭐 케냐 AA 이런 해서 이게 보면 산 모양이잖아요. 눈 쌓인 산 모양이라서 그것도 이렇게 생각이 났고 커피를 딱 먹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잠 안 오는데 또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때 생각을 한 게 왜 잠이 안 오지?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물론 과학적이고 우리가 합리주의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카페인이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시적인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열매의 씨앗이잖아요. 사실 이게 체리 과육 그것을 다 빼내고 그 안에 있는 커피 씨만을 태운 것이 이제 커피일 텐데 그게 이제 먹는데 늦게 오셔서 앞에 앉으셔요. 그래서 그 열매라는 것은 어찌됐건 빛을 먹으면 식물의 결정이잖아요. 그걸 먹었으니까 잠들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유지만 그렇기도 했고 그러면서 시 쓰는 마음은 이랬어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시집 엮을 때 생각했던 게 사랑했는데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에 글을 쓰게 된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렵지 않게 얘기하면 그냥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고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하면은 커피 먹은 것처럼 번쩍번쩍 그 좋았던 캄캄하게 불 꺼놓는 그 방 안에서 그 사람이 보여줬던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사랑의 행위들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별거 아니죠. 예를 들면 그냥 제가 애기였을 때 시장 갈 때 손을 이렇게 순댓집 앞에서 꽉 잡아줬던 거 뭐 아니면 복숭아를 아주 얇게 이렇게 깎아서 줬던 기억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이제 보지 못하니까 더는 못 보게 되니까 제 안에서 되게 섬광처럼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라는 형식으로 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정하게 잘 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많이 먹었었고 그러면서 이런 시를 좀 쓰게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먹는 방식도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이걸 쓰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게 죽은 씨앗에 물을 붓고 기다리는 행위이잖아요. 근데 보통 씨를 심고 우리는 물을 부으면 그 어둠 속에서 싹이 이제 뚫고 나올 건데
이제 그게 이미 죽은 경우에는 커피 씨들은 그걸 거기에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나무가 자라기를 마치 기도하듯이 뜸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그걸 이렇게 먹고 나면 사실 맛은 없을 수도 있죠, 커피가. 근데 입속에서 이 향기로운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산미 있고 플로럴한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딱 작가님이 네. 선물해주신 원두인데 네. 딱 나예요. 네 그러네요. 네. 논센 작가님이 고르셨다는 이 원두 맛이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맛이에요. 다행이다. 어떻게 그래서 딱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썼던 이 구절이 소네트 같은 거, 부모 같은 거, 고려가요처럼 사라진 채로 입속에서 향기로운 거, 이 표현이 다 뭐냐 하면 소네트도 이제는 쓰이지 않는 시 양식일 거고, 그런데 셰익스피어 이런 사람들이 썼던 것들이 여전히 남아서 인류에게 향기처럼 남아 있어요. 부모도 저한테는 그런 존재였어요. 저는 한 명의 부모가 아니라 여러 부모들을 양육자들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존재, 그리고 그러다 죽어버린 사람들이었고, 고려가요도 그래요. 되게 고려가요 보면 지금 남은 건 다 가사잖아요. 보면은 옛날 쌍화점 이런 작품들 다 보면 정읍사 가사만 남아있지 그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 소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인류는 그걸 기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시는 그 아름이자 다름인 것들,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세수 작가님 그림 이렇게 보면 지금 다 저 아주 까만 배경 아래에서 사물이나 존재들이 이렇게 쓱 저는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기억 속에서의 풍경이랑 참 유사한 것 같아요. 혹은 저는 절에서도 자라서 이렇게 대웅전에서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스님들은 생각을 비우라고 했지만 전 세속인이잖아요. 그러면 치킨 먹고 싶어 이런 치킨이 쑥 떠오르고, 혹은 사랑했던 사람들의 존재들이 쑥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 섬광처럼 나타나는 삶의 조각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서서 보면서 생각했던 건 그거였어요. 정말 신기하다 생각한 게, 이게 시 얘기지만 식물들 그렇잖아요. 자라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검정 안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빛이 결코 없는 곳 안에서 첫 시작은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뿜어내야 빛을 결국 마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들에 주목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가장 캄캄하고 어두울 때 스스로 빛을 발하고 그 발함을, 그 어둠을 탁 뚫고 나왔을 때 보이는 것이 그 여린 잎들의 색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린 잎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놀랍지 않아요? 가장 까만 곳에서 저 같으면은 그게 씨앗이 자라면 싹의 색깔이 검정이어야 정상적인 것 같은데, 아주 새파랗고 푸릇푸릇하고 연한 색채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나 생명을 가진 것들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네. 답변들을 좀 생각해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어서 논센수 작가님은 어떤 마음으로 작품을 만드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작가님 살짝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작품 만들 때 또 다른 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주로 검은색을 많이 쓰는 게 제 내면을 좀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제 옷도 검은색인 것처럼 검은색을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검은 바탕에 추상적인 형태를 사용을 해가지고 좀 순수한 시각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뭔가 그때그때 만들면서 감정을 바로바로 나타내기 때문에 작품을 저는 보고 있으면 그때 제가 생각나기도 하고 나갔다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시 주제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것들인데, 제가 심해라는 책에서 심해 동물의 90%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다라는 문장을 처음 10년 전에 도서관에서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거를 작업을 해보고
기회가 돼서 하게 되는데 말씀 주신 책이 요 뒤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맞아요. 이 책이. 네, 다혜님도 가지고 계신 저희 마침 제가 네. 소장하고 있던 책이라서 서로 너무 신기해하면서 공간을 두었고요. 혹시나 작품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따로 펼쳐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해는 보통 춥고 무섭고 좀 어둡고 심해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심해는 좀 풍요롭고 생명체가 가득한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심해 생물들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제가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스스로 좀 빛을 내서 이 상황에 대한 용기나 이런 메시지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 문장을 가슴에 같이 품고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시인님 시를 또 이렇게 전달받으면서 제가 자연물에 관한 단어를 되게 좋아하고 끌려하는 편인데 그 단어를 봤을 때 일단 엄청 끌렸어요. 그리고 다윤님의 해석과 비슷하게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세상을 다 태워도 꿈은 타지 않는다. 너는 구름이 꽃이니 죽고 싶을 때마다 끝모를 숲을 홀로 걸었다. 이런 것도 제가 생각했던 건 우리 내면에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지 않나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요거는 제 질문에는 없던 내용인데요. 네. 저는 이제 시랑 산문집이 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산문집의 송이라는 네.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렇게 어둠다운 다음 빛이 있다고 고통 속에서도 등불처럼 타오르는 얼굴이 있다고. 이게 그 시와 작품을 다 연결짓는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키스할 땐 눈을 감는 건이라는 제목을 두고 독자의 반응이 조금 다양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네. 제목이 약간 진입 장벽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제목에 관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시집이나 시를 저 근데 보시면 느끼겠지만 되게 세련되진 못하잖아요. 이렇게 도시적인 느낌은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진실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통은 아니에요라는 가식이라도 한번 나오는데 단 한 분도 안 하신 거면 이건 진실인 거죠. 근데 저는 되게 저도 그런 저 스스로 알아요. 제가 이렇게 나 두둠칫한 이런 감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냥 열심히만 쓰자 이런 생각해서 제 원래 시집 제목은 진짜 좀 엉망이었어요. 그냥 접종 이렇게 해서 출판사에 이렇게 줬거든요. 출판사에서 제목을 보더니 막 한숨을 정말 특히 같이 만든 김민정 시인이 보면서 너무 끔찍하다. 어떤 제목들은 제가 정말 솔직하게 서로 얘기를 주고받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시는 제목이 너무 끔찍하다. 그래서 제목을 싹 뜯어 고치면서 한번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내용을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되게 많이 손을 댔었어요. 예를 들면요, 그 아름과 다름을 쓰다도 원래 제목은 커피였나 그냥 이런 식이었고요. 뭐 되게 끔찍한 제목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어제도 쌀떡이 걸려 있었다. 이 시 제목은 나방의 역사 이렇게 써서 더 끔찍한 제목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잘 때 할머니가 비쳐서 좋다. 이 시 제목은요, 원래는 여보세요 놀라지 말고 들어 였거든요. 근데 이걸 듣더니 민정 시인님이 저한테 명재야 얘 하니까 너 임창정이야? 이러고 그래서 아닙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투박하죠. 제목들이 빵 뭐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빵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민정 시인이 뭘 해주셨냐면 제목을 따로 짓는 게 아니라 시 안에서 구절들을 그냥 제목으로 툭툭 빼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어때? 너는 이 느낌이 좋아? 해서 되게 같이 협업을 정말 즐겁게 했고, 그래서 최종 시집 제목을 정할 때는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었고 원래 제목은 엄마가 잘 때 할머니가 비쳐서 좋다였는데 이게 이렇게 정해두고
다들 좀 석연치 않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여성을 어찌됐건 엄마, 할머니 이렇게 그 양육자로 묶어둬 버리는 거는 어찌됐건 문제는 있잖아요. 그게 저는 게다가 더 문제는 남성 작가이기 때문에 더 그게 저는 문제적일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자리를 항상 육아와 사랑의 존재로만 그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목을 하나 고민을 하다가 민정씨님이 어느 날 갑자기 탁 전화 와서 나 이걸로 그냥 하고 싶은데 너도 그냥 따르면 안 되니?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목을 딱 읽어줬는데 그냥 우리가 키스할 때 눈을 감는 건이었어요. 이걸 왜 듣는데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되게 연애 시집으로 많이 읽겠다. 다 속겠구나.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찌됐건 상품성 좀 바이럴 마케팅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제목이 그렇게 될 건데 괜찮을까 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제가 그렇게 뭐 예술적으로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저의 예술성이.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책 만들어서 많은 분들 읽고 같이 얘기하면 좋은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거의 걷었어요. 아니 걷고 용감하게 그냥 그리고 되게 이쁘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이 제목을 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저희가 대화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이 키스라는 행위 자체가 참 매력적이긴 하잖아요. 이게 인간에서 구강이라는 이 신체 부위는 굉장히 중요한데 섭취, 생존과 되게 아주 중요하고 동시에 숨을 쉬잖아요. 이것도 생존에 아주 긴밀하며 또한 말하는 부위예요. 타자와 소통하는 매개의 부위인데 키스는 그 모든 사례를 뛰어넘는 다른 사용이에요. 구강의 다른 사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존도 소통도 아니에요. 물론 키스는 소통일 수 있겠지만 좀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만남인 거예요. 그러면 키스하면서 뭘 먹거나 숨을 쉴 수도 있겠죠. 너무 제가 또 앞에서 이렇게 막 시연을 하긴 좀 부끄러우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숨쉬기도 일단은 좀 거둬야 되고 먹지도 않고 말도 못해요. 그러면 그 모든 걸 물리치고 존재와 존재가 잠시 접점을 이루는 게 키스일 거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시를 쓸 때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키스할 때 눈을 감는 건이라는 말이 참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아까 논센서 작가님도 심해에 대한 이미지를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눈을 감고 가장 가깝게 키스를 하잖아요. 이게 정말 그냥 시적으로 좀 느껴졌어요. 존재자와 존재자가 마주하는데 눈앞에 가장 궁극적인 사람인데 우리는 눈을 감고 그 사람을 감각하고 느껴요. 그 행위가 참 이상하게 느껴졌고 실제 시를 쓸 때도 그걸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키스할 때 눈을 감지? 물론 뜨는 경우도 있겠죠. 막 무릎 이렇게 뜨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관념에서는 감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민정 시인은 뭐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이 시집 제목을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어떤 놈은 이걸 정말 야하게 읽을 거야. 그냥 뭐 왜 더 잘 느끼려고 감겠지. 또 어떤 놈은 눈앞의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 시각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건 그렇게 만난다는 건 상상에선 가능하지만 실제는 결국 우리는 어둠을 봐야 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집 제목을 오히려 열어두자 뒷부분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던지기로 저희는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제목이 되었고 저의 답은 그냥 뭐 시에서 썼다시피 너무 이 미래가 빛나서 그렇다. 두 사람이 키스를 할 때 눈을 감는 건 너무 지금이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서로가 궁극적으로 미래가 될 거니까 그 관계가 너무 밝기 때문에 눈을 감고 어둠으로 잠시 이 시간들을 지켜가는 거다라고 저는 상상을 하면서 시를 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목에 이어서 이제 시에
거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46페이지 소보로라는 시이고요. 네, 소보로에는 그때 나는 시를 읽고 미간이 뚫렸다. 그때부터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시구가 나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제 시인님이 강의실에서 이제 시를 만난 순간 시를 사랑하게 됐구나 하고 예감하게 되셨다고 했는데요. 그때의 순간을 조금 더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시를 원래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쓰기를 원했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계속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산문집을 많이 썼다시피 좀 환경이 되게 어려워졌었어요. 그래서 시 쓰는 거를 하면 될까? 어릴 땐 잘 모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하면 됐는데 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지? 이런 생각 들어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했지? 근데 그때는 어찌됐건 어리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러다가 그냥 일단은 좀 젖혀두고 장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그런데 포기는 안 되고 해서 그냥 국어국문학과를 갔어요. 반쯤 걸치는 마음으로. 가서 1학년을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나란말이 둥기게 달아 하면서 막 형태서 분석하고 막 이런 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막 이런 거 배우면서 이게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가니까 그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언어학도 진짜 재밌어요. 근데 아무튼 1학년 때는 그래서 정말 방황을 많이 했고, 또 엄마랑 같이 살지도 못했고 이래가지고 빨리 군대를 가버렸어요. 갔다 와서 복학을 했는데 한 교수 이름이 그 김문주라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 교수가 새로 부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문과에. 그래서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저는 당연히 그 좀 중성적이니까 여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성이 이렇게 들어오더니 이렇게 칠판에 그 수업 이름이 원래 문예창작론이었는데, 그 교수가 처음 부임을 해서 시창작론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아직 그 강좌명이 바뀌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칠판에 문예창작론이라고 쓰더니 갑자기 여러분 이 수업은 문예창작론이 아닙니다. 문예창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학기 동안 하더니 되게 멋있었어요. 백목으로 이렇게 문예의 X를 탁 치더니 시라는 글자를 탁 적는 거예요. 시만 쓰고 시만 보고 시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원치 않는 분들은 나가주세요 하는데, 그때 뭐지? 저 말법이 일단 너무 매혹적이잖아요. 여러분 나가세요, 시창작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앞 뒤에 어떤 스토리를 딱 만들어서 쫙 하는데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고는 선생님이 아무 설명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읽은 시들은, 이때까지 읽은 시는 다 윤동주, 소월, 정지용 다 유명한 시인이고 우리가 아는 시인이지만 좋다 그 사람들. 근데 우리가 다룰 시는 지금의 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읽어줬던 시가 그 허수경 시인의 그 저녁 스며드네라는 시예요. 그게 여기 제가 나눠드린 자료집에 있는 시인데요. 이걸 선생님이 낭독해 주시는데 듣고 심장이 막 정말 이게 제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중간에 있는 저녁 스며드네라는 시고요. 이 시는 허수경 시인의 시집 중에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인가? 그러니까 이 시인의 마음이 다 상처받고 살겠다고 땀 뻘뻘 흘리면서 고기 이렇게 구워 먹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아요. 자연과 온 세계가. 저는 이 시를 그래서 선생님 목소리가 정말 멋있었어요. 너무 노래도 정말 잘 부르고 그 심지어 그 개울가의 올챙이 한 마리 그걸 부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그거를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그때 이걸 딱 듣고 어땠냐면 창밖을 이렇게 봤는데 그때 목련이 이렇게 피어서 흔들거리고 이랬거든요. 이제 캠퍼스 딱 3, 4월이었는데 나 그냥 다 집어치워야지. 나는 이걸 해야겠구나.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 시를 딱 읽고 너무 놀라웠던 게 눈을 이렇게 들었는데 친구들은 너무 멀쩡하게 막 학교를 돌아다니고 빨리 학식 깎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엄청난 무언가가 지금 일어났는데
세상이 너무 멀쩡하게 돌아간다는 이 낙차도 너무 충격적이고 근사했어요. 그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가 시로 인해서 무언가가 저가 탁 뚫려버렸던 느낌, 관통당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때가 늘 오진 않는 것 같아요, 시에서는. 근데 그 한 번을 못 잊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냥?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괜찮으려나? 아닙니다. 네, 시인님의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네. 한 거라. 그래요? 네, 많이 들려주세요. 이 장면 저도 그래서 그게 너무 정말 저한테 큰 기억이었고, 그 뒤로도 그러다가 소설을 하나 읽다가 딱 보고 너무 놀랐던 장면인데, 윌리엄 이름 뭐였죠 갑자기? 윌리엄 스토너라는 서사인데, 윌리엄 이름 까먹었습니다. 윌리엄 카를로스는 시인이고 존 윌리엄스. 요즘 이렇게 맛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라는 작품을 보면 거기서 초반부에 정말 아름다워요. 이 스토너라는 주인공이 농대를 가거든요. 부모님이 다 그 미국은 농사 대학 가지 마라 막 하다가, 그럼 갈 거면 농대를 가라 해서 농대를 갔는데, 스토너가 대학을 다니다가 하루는 교양 과목, 영문학 뭐 이런 걸 들으러 가요. 아처 슬론이라는 교수의 수업을 이렇게 들으러 가는데, 그런 데서 항상 발목 잡힌 것 같아요, 인생이. 스토너가 가서 그 아처 슬론이라는 교수, 아주 차가운 교수예요. 들어와서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학생들 노래 보면서 수업을 하다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하나를 딱 읽어주거든요. 그걸 쫙 슬론이 읽은 다음에 고개를 딱 들어서 학생들한테 물어요. 이 소네트가 어떤 의미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다 대답을 못해요, 학생들이. 그러다가 스토너라는 애가 좀 반응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너 하면서 이거 무슨 의미야 하니까 애가 가만히 있어요. 또 물어요. 이 소네트의 의미가 뭐지 스토너군 하니까 가만히 계속 있어요. 근데 슬론이 이렇게 쟤 이상한데? 라는 생각하고 오늘 수업 끝하고 나가버려요. 그런데 그때부터 스토너가 어떠냐면, 그게 시에 깨뚫린 순간이거든요. 스토너가 고개를 들어서 옆에 친구들을 보는데, 교수는 자꾸 이 소네트의 의미가 뭐냐 하는데, 친구 얼굴에 햇살이 창밖에 들어와서 솜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솜털이 막 보여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친구들 이제 일어나는데 의자가 마룻바닥에 끌리는 소리, 그리고 걷는데 나무가 찌걱찌걱거리는 이 나무 합판 사이의 결, 자기 손등을 보니까 핏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내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어져서 여기까지 다 흐르고 있지? 이런 걸 막 느끼면서 세상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시에 깨뚫린 순간이죠. 그 순간은 사실. 근데 저 사실 과장일 수 있겠지만 정말 똑같았어요. 저도 그날 수업을 듣고 그래서 그냥 다음 수업이고 뭐고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날은 그것만 그 기운으로 한 며칠이 갔던 것 같아요. 그때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시는 어찌됐건 좀 지나치지만 낭만적으로 다가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멋있다, 시인들 너무 짱이다, 소설가 너무 멋있어 막 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어버렸고, 물론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또 깨닫게 되죠. 어떤 작가들에게서 참 실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 미투도 있었잖아요. 그때 작가들 그런 모습들 보면서 너무 저도 상처를 같이 받더라고요. 그런 거 다 겪으면서도 그래도 그 꿰뚫림을 줬던 이것에 대한 사랑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런 환상도 저는 믿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시 쓰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58페이지 비인기 종목의 진심인 편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 운동선수뿐 아니라 아직 여기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질문 드릴게요.
네, 비인기 종목의 진심인 편을 읽으면 운동선수뿐 아니라 아직 주목받지 못한 많은 예술인이 떠오릅니다. 시인님도 등단하시기까지 좀 긴 시간이 걸리셨는데요. 이 시를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냥 TV 이렇게 보다 보면 올림픽 중계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종목들을 봤는데 본 적 없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근대 5종. 뭐야 저게? 하면서 보니까 막 뛰다가 총을 쏘다가 수영을 하고 뛰고 총을 쏘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게 놀랍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도 잘 보지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저 스포츠를 계속 하는 거지? 그 당시에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난 게 여자 배구가 되게 확 한번 올라갔었어요. 그 김연경 선수랑 우리 막 해서 그때는 난리가 나고. 근데 모든 스포츠들 보면 사실 여성들 스포츠 항상 좀 외면돼 있잖아요. 혹은 패럴림픽만 해도 되게 많이 안 보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보다가 그 TV를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인기 종목을 계속 할 수 있지? 라는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그 생각들을 계속 하다가 이 가라테 하는 선수가 나왔어요. 그 올림픽에서. 그분이 금메달, 은메달도 아니고 동메달 결정전에 올라가서 이 품새를 하거든요. 가라테는 막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어요. 막 하는데 정말 그걸 보는데 숨이 멎을 것처럼 온몸의 근육을 다 사용해서 어떤 자세들을 하는 걸 봤어요. 땀을 그 사람이 진짜 비 오듯이 흘리면서 그걸 하고 결과가 4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고, 근데 그분을 봤는데 수건에 이렇게 얼굴을 막 이렇게 닦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막 마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정말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끝에 끝나고 하는데, 생각해보시면 한국인이잖아요. 그분은 한국인이 가라테를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참 어렵잖아요. 태권도면 그래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가라테를, 유도도 아니고 게다가 가라테는 정말 힘들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이 올림픽 장면들을 보면서 그분 말이 너무 충격적이고 다른 분들이 똑같더라고요. 뭐냐면 어떠세요 심경이? 하니까 너무 개운하고 땀을 계속 닦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종목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는 거기서 제가 혼자 울었어요. 그걸 보다가 그냥 대낮에 혼자 그걸 보다. 그러다가 올림픽을 이렇게 뒤로 돌려보는데 인기 없는 종목만 이제 찾아봤거든요. 다 끝나고 하신 분들 예선 탈락, 탈락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우리 종목 좀 사랑해 주세요. 자전거 열심히 타고 있어요. 누구는 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계속 그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종목을 관심을 가져달라, 지켜봐달라, 혹은 후원해 주시는 사람들 너무 감사하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세계의 주류가 있다면 비주류들이 참 그 대가 없이 하는 것들에 대한 그게 확 그냥 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참 시인으로 데뷔가 그때 막 된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 저도 아무도 저에 대해서 뭐 불러주지도 않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 마음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똑같은 마음인 게, 제가 유명해지거나 제 작품을 많이 읽어주는 거 솔직히 상관없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시나 소설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사랑해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제일 크거든요. 그 마음이 왠지 모르겠어요, 왜 있는지.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살아있구나가 참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 시는 땀 닦는 이야기 시원하게 한번 하고, 땀 닦으면서 울기도 하고 눈물이랑 땀이랑 다 흘리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 그냥 같이 응원하는 기분으로 이 시는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좀 쓰면서 신나는 마음으로 푸르게 막 그런 마음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낭독해 주시면 너무 그럼 좋을 한번 것 같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네. 58쪽입니다. 비인기 종목의 진심인편. 혹시 민트 초코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걸 좋아해요. 제가 민초파인데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걸 치약을 왜 먹냐.
치약이 더 맛있다라고 따졌습니다. 저는. 네,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혹시 민트 초코를 좋아하십니까? 짙푸른 허브의 입술이 궁금하다면 파랗게 키스하자 젊은 혀들아. 어금니에 박힌 초콜릿 조각을 함께 녹이며 우리는 우리의 청량을 완성합니다. 가라테란 외로운 종목입니다. 한국에선 더욱 고요합니다. 거울을 보며 척추를 혼자 교정하면서 대쪽 같은 품새를 익혔다고요. 결국 그는 동메달 결정전에서 떨어집니다. 개운하다는 듯이 수건에 얼굴을 씻으며 코를 박고 혼자 오래 울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여서 그 빛의 기대 대나무가 솟았습니다. 오이와 가지의 식감에 찬성합니다. 근대문학의 종언에 반대합니다. 통폐합된 학과를 계속 다닐 겁니다. 혼잣말을 열심히 중얼거릴 때 언어가 휑휑 손끝은 창백해지고 혹시 엽기만큼 시도 무겁습니까? 허벅지가 터지도록 페달을 밟았죠. 혹한처럼 논문을 넘겼습니다. 복근이 찢겨도 앞으로 미래로 스파이크를 극단 위의 선체로 팔을 벌리면 팽팽하게 일어서는 근육의 무지개. 아주 오랫동안 장미를 들여다보았죠. 외롭고 춥고 스스로 찢고 홀로 빛나고 마루를 탕탕 울리며 우린 발바닥을 뒤집어 아 시원하다 집과 논을 엎어버릴 때 그렇게 섬처럼 점처럼 꿈처럼 숨과 목처럼 단 하나를 향하여 끝을 살면서 꽃이 피든 안 피든 사랑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허파에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시의 여운을 느끼고 싶은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돼요. 네. 54페이지로 다시 조금 돌아가면요. 64. 네, 64페이지입니다. 네. 네. 그런 나라에서는 오렌지가 잘 익을 것이다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계신 하천의 복지회관에 다녀온 후에 쓰신 시인데요. 시인님이 생각하시는 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시의 역할. 네. 이거는 저는 어찌됐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시가 좋은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돈이 안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비겁해지진 않을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는 것 같아요. 그건 예술이란 장르가 기본적으로 좀 가진 태도들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건 시의 역할이라고만은 할 수 없고 모든 예술 양태의 역할이자 책무라고도 저는 생각하는데 적어도 소수거나 상처받았거나 고통받는 존재에 대해서 시선을 거두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술은 그 부분을 창작자가 망각을 해버리면 그 예술은 자기 전시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꼭 자기 시 세계가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마음이나 부채나 어떤 고통 앞에서 내가 멀쩡하다는 것에 대한 죄책들을 저는 가지는 것이 가장 아주 바람직한 태도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그게 정말 쉬운 예로 윤동주라는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우리 다 잘 아는 사실이지만 그 사람 아무 상관없이 자기는 이제 유학할 건데 일본으로 가서 유학하고 잘 살 수 있을 건데 삶의 루트가 근데 시에 보면 맨날 괴롭다고 하잖아요. 혹은 부끄럽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아주 저는 중요한 감수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를 그렇게 받아들인 거. 저도 그런 나라에서 오렌지는 잘 익을 것이다. 오렌지를 잘 익을 것이다. 이 시도
하루는 이렇게 쉬고 있는데 방학 때 선생님이 빨리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저희 아까 저 멋있었던 선생님이 명재야 안 바쁘면 나와 이러길래 네 하면서 그냥 나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해요 하니까 다 같이 갈 데가 있다고 해서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저를 그냥 태워서 그 납치당한 듯이 갔어요. 갔는 곳이 뭐였냐면 합천 그 원폭 피해 어르신들 계신 그 복지회관인데 거기 가서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암이나 이게 다 있고 보면 아니더라도 너무 힘들고 전국의 그 원폭 피해자를 위한 시설 그거 하나가 다래요. 그러면 밖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하고 있냐면은 안에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바라시지도 않죠. 근데 그 사람이 죽어야 자기가 들어가서 그나마 삶이 좀 유지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와,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이었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도 그때 있었고, 그분들은 다 이제 당시에 제일 하고 계셨던 어르신들이잖아요. 있으면서 원폭은 저쪽에서 터졌고 이제 그 엄청난 혼란 속에서 자기들은 살아남았는데 일본인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 오니까 한국인도 이 정말 너무 복잡한 국적의 상태에서 사실 지금 난민 문제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배척당 여기도 저기도 아닌 사람이고 이미 나가사키 출신이다 혹은 히로시마 근처였다 라는 이게 이 사람 인생에 끝없이 따라다니는 꼬리표라서 참 그 다들 숨기고 살다가 저 시설 덕분에 그나마 이제 그게 오픈이 될 수 있었던 거였는데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너무 저는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막 4살 때 기억, 막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 막 하면서 그걸 되게 들으면서 이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피부가 완전히 벗겨지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안에서 시라도 어차피 돈 안 되는 장르라면 이거를 보존하거나 기억하거나 말하는 자리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그런 이것들을 저희가 보고 기억하고 맺어지고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이 시를 통해서라도 좀 말하고 싶었고 그래서 시의 역할은 혹은 문학의 역할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관심 없는 정말 별것 아닌 바스러진 먼지에 대한 일대기를 적어서 보존해내는 것. 그걸 해낼 수 있는 장르가 문학이라고는 생각해요. 물론 다른 예술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꾀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잠시 적어왔는데 그 김투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김투이.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루라는 소설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보트피플이에요. 이 사람 실제로 베트남 전쟁 때 탈출을 해서 캐나다에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베트남에 들러서 보니까 자기 조국에 살았던 전쟁기의 여성들에 대한 경험들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때 진짜 그 소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는 사람들도 당연히 아프죠. 그때 남성들. 근데 동시에 베트남의 여성들은 어땠냐면 하루하루 눈 뜰 때마다 저쪽에서 내 가족의 사지가 찢기는 상상을 하고 잠들고 어떻게 죽는지를 상상하면서 밭을 읽어야 돼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쭉 하는 소설인데 그 소설에 보면 어떤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하노이 인근의 어떤 여성을 만났는데 한 여자가 정말 고생해서 자기 가족들 다 죽어요. 이제 죽고 혼자서 살아남아서 이제 베트남에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그 화장실이 거기 진흙 위에 이렇게 지어둔 임시 가건물 같은 것이죠. 거기서 미끄러져 가지고 모자 그 베트남 모자가 있잖아요. 그게 아마 쑥 사라질 거고 그 여자는 그 매기만 가득한 진흙탕에 빠져서 그냥 죽어요. 끝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바로 딱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노이오 인근에는 되게 이상한 전통이 하나 있는데 차 있잖아요. 우려내는 차를 연꽃이 딱 피는 시즌에 여성들이 다 배를 끌고 가서 찻잎을 연꽃
이 꽃이 피면 그 위에 놓아둔대요. 다 이렇게 놓아두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꽃이 지기 전에 다 걷어온대요. 그렇게 하면 연꽃의 영혼이 이 차에 간직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져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사실 이게 그 연꽃의 영혼이라고 말하지 뭐냐면 연향을 차에 입히는 거예요. 꽃향을 이렇게 차에 보존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전해져요. 두 얘기가 되게 무관한 이야기 같은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한 여자가 빠져 죽었다. 이 연못은 기억력이 없는 매기들만 가득한 연못이었다. 뒷문장은 여성들은 뭘 하냐? 찻잎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연꽃의 영혼을 보존하려고 찻잎을 연꽃에 두고 걷어서 돌아온다. 보존하는 이야기거든요. 사라진 것들, 죽는 것, 아름다웠던 연꽃이 곧 사라지잖아요. 꽃이 지니까 어떻게든 그 향을 보존하고 싶어서 찻잎을 거기 둔다는 거잖아요. 사라질 것들을 어떻게든 보존하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는 거예요. 두 이야기가 이렇게 딱 한 페이지 차이로 있거든요. 저는 팀투이가 그렇게 쓴 이유가 있다고 믿고 싶어요. 뭐냐면은 적어도 역사는 큰 사람들만 생각해 줄 거예요. 예를 들면 노무현, 세종, 윤석열, 뭐 큰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역사일 거예요. 문학은 매기가 있는 거기에 그냥 똥칸에 빠져서 죽은 여자의 얘기를 기록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역사서가 해내지 못하는, 하지만 아주 귀한 그 사람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합천의 이야기도 그랬고, 이런 보존하기, 기억하기로서 다른 기록물로서 문학이 혹시 기능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요. 아직. 네. 시인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모두가 슬픔 하나씩을 쥐고 옆자리를 지키는 것, 네, 그것을 시의 역할이라고 하셨었는데, 네, 맞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번엔 정말 뒤로 다시 돌아갈 건데요. 네, 56페이지 사랑을 줘야지, 헌물을 켜야지 라는 시는 이제 엄마와의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네. 시인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시라고 들었는데요. 네,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하나 재밌는 거 얘기해드리면, 이건 제가 잘 얘기는 안 하는데 56쪽에 여기 시에 보면은 만지작거리고, 이게 엄마 아빠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돌아가 있거든요. 자꾸 식당 가면 이런 걸 숨긴다고 이렇게 만져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보면 오이 고추는 섬덕섬덕하고 이마는 푸르고 있는데, 섬덕섬덕이란 말 보신 거 안 같으세요? 아까우세요. 제가 이거 좋아해서, 서수경을 좋아해서 몰래 박아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섬덕섬덕이라는 표현을 사전에 뒤져봤거든요. 없어요. 이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도 없고, 그래서 이걸 인용 표시를 할까 하다가 아예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티내지 않고 좋아해야지? 약간 이 마음으로 숨겨놨던 표현이긴 해요, 사실. 요거는 오늘 이제 공개하는 거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 보면 시가 참 재밌죠. 몰래 자기 혼자 좋아서 하는 짓거리인 거예요, 이게. 헤헤, 나 하수경 시 썼던 거 썼다? 이러면서 혼자 좋아하는 거죠. 그런 거고. 근데 이 시는 사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 자료지 좀 길어서 읽긴 좀 무리일 것 같은데, 윤이라는 글이 있어요. 요 제 산문집에 썼던 저희 할머니 얘기가 있는 그건데, 그건 나중에 이제 한번 따로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혹시 시간이 모자랄까봐 그렇긴 한데. 여러분 시간이 모자르신가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정말 좋아하는 그러면 페이지인데요. 이거랑도 좀 연관이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의 반찬 가게는 꽤 인기가 있다. 정직하게 만들고 맛이 순하고 사람까지 산나물처럼 명랑하므로 많은 사람이 엄마의 가게를 찾고는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오래 배앓이를 했다.
반찬 가게는 오전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른 아침부터 반찬을 충분히 만들어 두어야 오후에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엄마는 일일이 모든 반찬을 만들기 때문에 오전의 가게는 전쟁터와 같다. 가게를 연 지 한 4년쯤 됐나? 어김없이 미친 듯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할머니가 가게에 찾아왔다. 그런데 그날은 그 할마씨가 참 이상하더라고. 가게 문을 갑자기 열고 들어오더니 의자에 앉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엄마, 왜 그래? 다리 아프잖아. 얼른 거기 앉아. 그런데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가게를 한 바퀴 돌고 가만히 있더라. 내가 어쩌겠어. 아침엔 전쟁이잖아. 정신없이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할마씨가 뒤에서 말했어. 혜영아. 응, 엄마? 혜영아, 오늘 나 니한테 밥을 한 끼 얻어 모여야겠다. 엄마, 무슨 말이야? 밥 사달라고? 지금 말이야? 그래, 지금. 바로 지금 모여야겠다. 이 할마씨가 왜 이러지? 제정신이 아닌가? 속으로 좀 놀라기도 했고 머리가 복잡해졌어. 너희 할머니 성격 알잖아. 남에게 피해주는 것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그 할마씨가 갑자기 점심밥을 사달래. 그거 아니? 부모는 자식한테 밥 사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게 부모 마음이야. 늙어도 그게 부모 마음이야. 그런데 그날 할마씨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무슨 일 있냐고 물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거야. 얼굴을 봤는데 정말로 얼굴이 평안하더라. 그런데 밥을 갑자기 지금 오픈해야 하는데? 그럼 반찬은? 오늘 매상은? 가게는 어떻게? 온갖 질문이 우르르 머릿속에서 또 쏟아지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욕지기가 밀려 올라오더라. 아니 씨, 내 인생이 아무리 험해도 여태껏 살면서 엄마 밥 한 끼 못 사줘? 어떻게 인생이 이래? 우리 엄마한테도 어쩌다가 밥 한 끼 못 사주는 인생이 됐어. 약간의 분노와 억울한 감정이 밀려오더라. 그래서 바로 그랬지. 그래 엄마, 오늘 거하게 살게. 앞치마 걷고 가게 문 닫고 늙은 엄마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차를 몰고 밥 먹으러 갔지. 그런데 가는 길에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더라. 이유 없이 자꾸 눈물이 날 것 같더라. 그렇게 엄마 데리고 백화점 최상층에서 최고급 한정식 집으로 갔지. 가장 비싼 음식을 마구 시켰어. 비싼 집은 다르대. 밥그릇에 윤이 나더라. 왜? 놋그릇 있잖아. 반들반들하고 무겁고 뜨겁고 음식물이 꼭꼭 담긴 그런 그릇들. 할마씨가 그걸 싹싹 비우더라고. 깜짝 놀랐어. 앉은 자리에서 눌러 씹으며 남기지 않고 착착 전부 비워내더니 마지막에 과일까지 담아서 먹더라. 그렇게 엄마랑 단둘이 앉아서 밥을 먹은 게 몇십 년 만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통쾌하고 호쾌한 건지. 엄마에게 밥을 사준 건 10년 만이었어. 그러고는 식당 앞에서 나를 보더니 오늘은 자기 집 앞까지 꼭 태워달래. 참 이상하지? 보통은 그냥 알아서 간다고 하는데 엄마 집 앞까지 태워다 줬어. 차에서 내리더니 엄마가 나를 물끄러미 봤어. 혜영아, 잘 묻다 하고 집에 들어갔어. 다음날 할머니는 서울로 갔어. 너희 이모 본다고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다가 사고가 나서 그렇게 갑자기 가버린 거야. 내가 이 이야기를 왜 너한테 하는지 아니? 너는 기적을 알라고. 너는 매번 기적을 살라고. 내 인생은 험하고 아프기도 했지만 내게도 한순간 축복이었어. 엄마랑 밥 한 끼 먹는 거, 그 흔한 게 얼마나 기적적인지 이제는 알아. 내가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사무치게 미안하고 가슴 아플 때, 내게도 마지막 기회가 왔어. 딱 한 번 왔어.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밥을 먹었어. 지금도 너무 보고 싶고 가슴 아리곤 하지만 후회는 없어. 그날 나는 엄마 손을 잡았어. 다 내팽개치고 엄마 손을 잡고 나갔어. 그런데 참 이상하지. 너희 할머니는 어떻게 죽기 전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나를 찾아왔을까? 그것도 돌연 밥을 한 그릇 사달라니. 그렇게나 당당하게 꼭 받아야 할 것처럼. 아무튼 나는
엄마랑 배 터지게 밥을 먹었어. 단둘이서 마주보고 비싼 곳에서 윤이 나는 밥그릇을 싹싹 비웠어. 정말 한문字읽고 되게 뭉클했던 글인데 시인님의 목소리로 들으니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게 되게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저는 너무 이게 신기했고 엄마한테 듣고 이 얘기를 바로 들은 것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나고 엄마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엄마가 했던 얘기가 자기는 잡았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엄마한테 뭘 한번 제대로 해준 게 없는 망한 인생 사는 딸로 살다가 딱 한 번 신이 있다면 나한테 기회를 줬는데 나는 잡았다 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너도 어차피 시 쓴다고 망한 인생이잖아. 그러면 어차피 망한 거 이런 거나 잘하면은 나는 너한테 바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누가 너에게 궁극적인 존재들이 뭔가를 요구할 때 그냥 다 해줘라고, 거침없이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엄마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사실 이 시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뭐냐면 그 대구에 정말 맛있는 콩국수집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싶은 그 콩국수집을 아빠가 발견해서 너도 가봐라 해서 먹었는데 아빠가 너무 가슴을 아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는 만드는 게 아니라서 나올 수 있어요. 잠깐 가게에서 나와서 먹고 들어갈 수 있는데 엄마는 이걸 계속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아빠는 포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 가게는 포장도 안 해줘요. 그래서 아빠가 너 엄마 한번 먹이고 싶은데 한 번도 갈 기회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막 이 얘기를 늘 했거든요. 아빠가 생각보다 좀 사랑꾼이에요. 심해요. 보기 싫어요. 옆에 보면 너무해요. 좀 지나쳐요, 제가 볼 때. 근데 아무튼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시 쓰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빠 왜? 하니까 야 엄마 데리고 그냥 콩국수집 가 이런 거예요. 가게는 이럴까? 그딴 건 뭔 상관이야. 그냥 데리고 가. 저 양반 먹여 이런 거예요. 근데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이게 뭐지? 너무 멋있기도 하고, 그래서 갈게 하면서, 이게 왜 제가 가냐 하면은 아까 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저희 집은 전통이 생겨버렸어요. 밥 먹자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기회를. 예, 그거를. 그리고 밥 먹자면 되게 찝찝해요. 왜 갑자기? 너도 할머니처럼 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이런 개그도 하고 서로 그냥 막 해요, 그렇게. 근데 가능하면 밥을 꼭 먹으려고 해요, 식사를.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이제 그날 딱 데리고 차를 몰고 가는데 정말 이 시처럼 마법처럼 갑자기 소나기가 막 때리는 거예요. 이러면 콩국수 맛없는데 저는 막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자기도 이렇게 했는데 잊었는 건지 모르겠는데 차를 타고 갔는데 자꾸 비가 오는데 창문을 막 내려요. 빗물이 막 들어오는데 엄마 왜 그래? 하니까 야 속이 너무 시원하다. 나 지금 가게 때려치고 나오는 이게 너무 속이 시원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그냥 문을 열어뒀어요.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그래서 저도 막 같이 열고 빗물이 막 여기 다 튀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둘이. 제 차 모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막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막 가면서 둘이 속 시원하다 하면서 도착을 딱 했는데 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것도 마법 같다 엄마 하면서 내려서 이제 그 식당에 딱 들어가서 웨이팅이 정말 심한데 그날 또 희한하게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먹는데 오이고추를 이렇게 정말 오이고추도 소뿔만한 걸 주더라고요. 그거 씹는데 진짜 아작아작 진짜 섬덕섬덕했어요. 그러면서 기분이 완벽하다 이 향기는. 지금 이 생각하면서 먹는데 막 둘이 이제 먹는데 저는 이제 엄마 신경도 안 썼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왜냐면 여기에 너무 맛있어서 막 후루룩 정신없이 먹는데 갑자기 엄마가 먹다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저 먹는 거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면서 먹어라 하면서 막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는데 그런 반칙인데 나도 니처럼 우리 엄마랑 국수 한 그릇만 먹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먹다가 뭐 이러면서
막 콩국수에 다 묻히고 이래. 근데 엄마가 보니까 코가 빨개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니처럼 엄마랑 국수 한 번만 말아서 먹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참 행복하구나. 나는 지금 기적을 행사하고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 또 느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러고 엄마랑 잘 먹고 나와서 엄마 가게 데려다주고 바로 도서관을 뛰어가서 이 뭐랄까 심장 소리가 멋질 않아서 그때 막 국수집 가면 귀가요 경마장 같아요. 후루룩 후루룩 파르륵 막 그 소리가 잊히질 않아서 그 신나는 기분으로 이 시는 단방에 이렇게 써내려갔던 시예요. 그래서 보면 리듬감이 좀 심한 시죠. 좀 보면은. 그 상황이 다 그려지는 느낌이 드는 시였습니다. 네. 그렇게 좀 썼던 시였고 그래서 저한테는 저는 솔직히 제가 시 잘 써봤자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출연해서 엄마가 엄마의 엄마를 기억하는 그 모습이 전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 시집에서 전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백은선 시인님의 산문집에서 읽은 문장인데요. 거기서 시는 어떤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가, 시의 눈, 코, 입은, 시의 표정은 이라는 문장을 읽으면서 시인님에게 시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살게 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인님에게 시는 어떤 얼굴을 하고 찾아오나요? 시는 아유 다들 네. 저도 눈물 나려고 하잖아요 오시니까. 사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지금 늘 떠올라서 그러신 게 아닐까 싶어요. 시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냥 사랑의 얼굴로 오는 것 같아요. 어머. 받으시고 받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시는 그냥 사랑의 얼굴로 오죠. 그냥 이거는 제가 길게 대답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미다지문이나 저한테 이 질문 딱 그냥 읽고 저는 생각한 건 미다지문 같은 옛날 집 드르륵거리는 이런 문에 애가 이렇게 고개를 빼꼼 내밀고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얼굴이에요. 그래서 저게 뭐지? 저 아이가 누구지? 해서 가까이 가보면 노인이거나 죽은 사람이거나 그 얼굴이 되게 뭐 우리 죽은 스님이거나 저 길러주신 뭐 그런 혹은 사랑의 얼굴인 것 같아요. 그 얼굴로 저한테 시는 오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어서 질문 드려볼게요. 네, 시인은 연결된 질문 같기도 한데요. 네, 바라보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 그리고 관찰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인님이 생각하는 시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를 쓰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인은 이건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시인을 만나서 실망한 경우도 꽤 많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문학이나 예술 작품은 그 사람보다 항상 조금 더 나은 것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미술가의 미술도 화가의 작품도 그 사람의 인격보다는 항상 예술은 더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한 발 더를 생각하면서 만든 거니까. 저는 시나 소설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똑같이 겹쳐서 읽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꿈꾸거나 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해보고 싶은 것들의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더 나은 얼굴을 하는 것, 그게 시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실망을 했지만 그럼에도 때때로 어떤 시인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낡은 태도일 수 있거든요. 뭐냐면 시와 시인을 떨어뜨려서 보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럼에도 시와 시인이 붙어있는 사람을 저는 진짜 시인이라고 칭하고 싶어요. 저는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스스로를 시인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우리가 시 쓰는 사람은 많겠지만 정말 자기가 그리는 세계만큼
마음의 구조나 내면도 그까지는 간 사람을 칭하는 말이라고 좀 격상시키는 말로 보고 싶어요. 그만큼 다다르기 어려운 자리가 저는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시인은 아니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너무 예술을 높이는 태도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이런 태도를 지녀야 적어도 시인들이 함부로 성폭행하거나 성희롱하거나 혹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을 높게 잡고 싶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인은 더 나은 얼굴을 지닌 아주 높은 사람, 그러나 다다르기 어려운 얼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쓰고 싶은 시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요 질문을 딱 받아서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저는 동물의 발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고양이 요거랑 이렇게 식빵 고를 때 이렇게 접히고, 아니면 강아지들 발 보면은 전 그게 미치겠어요. 그냥 그게 너무 좋은데, 특히 제가 좋아하는 개들은 뭐 레브라도 리트리버나 요런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들 좀 좋아해요. 근데 개들 강아지일 때 보면, 리트리버류들 보면 발이 되게 커요. 근데 발만 이렇게 보면 너무 귀여운 건 뭐 당연한데, 강아지 앞발처럼 쓰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강아지일 때는 노견이 되면 되게 당당하게 디디거든요. 강아지일 때는 계단을 보면 정말 저어해요. 어떻게 디딜지를 몰라 하고 막 진흙 이런 거 밟으면 깜짝 놀래고, 첫눈 올 때 눈 밟으면 애들 또 막 자지러지거든요. 그 놀라는 그게 얘가 발바닥에서 느끼는 이 모든 세계와의 접점이 새 만남인 게 강아지의 앞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를 그 자리에서 딱 쓰고 싶어요. 사실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많이 나이가 들지 않았으니까, 젊을 때니까 모든 걸 이렇게 새롭게 깜짝깜짝 놀래고, 이 높이가 너무 높지 않아? 이거 나 썼다가 망하면 어떠지? 막 이런 기분들을 느끼면서 미지 쪽으로 계속 닿을까 말까, 디딜까 말까 고민하는 시쓰기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강아지 앞발처럼 쓰고 싶습니다. 네. 너무 환상적인 씻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환상적인 비유였습니다. 강아지 앞발 너무 이해가 딱 됩니다. 네. 제가 다음은 좀 글쓰기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네, 시인님의 시와 산문을 모두 읽은 분들이라면 이제 두 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시인님의 삶과 경험이 시와 산문에 녹아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신의 삶을 소재로 할 때 좀 어떤 부분에 집중하거나 경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첫 번째는 내 글이 폭력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읽는 누군가에게. 그걸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특히 자기 얘기일 땐 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인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글 안에. 그래서 그 주변인이 책이나 뭐 문학의 형태로 발간이 되었을 때, 읽었을 때, 야, 이거 내 얘기인데 너무 너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던가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된다면, 저는 그 사람 상처를 위해서라도 그 글은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작더라도 그거를, 물론 어떤 면에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그걸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더 이거보다 저는 좀 중요한 게, 자기 얘기를 소재로 할 때 경계해야 되는 요 딱 하나는, 자기 연민이나 자기 불쌍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주 협소한 시각인 것 같아요. 지나치게 자기를 불쌍하게 보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보고 그렇게 봐버리면 온 세계를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재편해버리는 경향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20대 때 많이 그랬거든요. 20대 때 좀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막 글만 썼다 하면 막 자기 얘기예요. 그냥 막 세상이 무너지고 막. 근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오히려 저는 글쓰기 할 때 참 도움이 많이 되더니, 그렇게 자기 우울과 자기 슬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시절을 딱 지나서 글을 쓸 때 기뻤던 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 내 얘기를 쓰되 나한테 줬던 아주 중요한 타자들의 아름다운 것들 혹은 그 타인들의 숭고함들을 잘 써내려고 마음을 공손하게 하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너무 좀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급진적으로 파괴적으로 글 쓰는 그게 저는 안 돼요. 사실 그게 제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태도 자체가 워낙 이러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타자 중심적인 글을 저는 많이 잘 쓰고 싶어요. 그냥 예를 들면 이 책 엮을 때도 그랬거든요. 두 번 다 제 잘난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 그거를 하기보다 우리 스님 얘기나 길러주셨던 우리 엄마 얘기나 할머니나 뭐 혹은 인생에서 볼 때 봤던 아주 빛났던 장면들을 잘 담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기는 고명제에 대한 연민, 이게 말이 자기 얘기지만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만들어준 타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좀 경계하면 어떨까 싶어요. 모든 거를 종횡무진 내가 신처럼 좌지우지해버리는 글쓰기가 아니라 나를 만들어줬고 빚어준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 그걸 좀 잘 해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어지는 질문이 조금 연결되는 네. 질문일 것 같아요. 시인님의 시와 산문에서는 이제 최선을 다해 기억하고 기리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맑고 정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제 상실과 애도를 담은 글을 쓸 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를 잃고 난 후 그리운 마음을 글로 쓸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었던 거예요. 실제 저는 저 길러주셨던 스님의 부고를 갑작스럽게 딱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고, 그때 글로 쓰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뜨거워서 항상 안 됐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선 쓰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지금 안 되겠으면 안 써도 되는데 나중에라도 이게 상실감과 애도가 잘 해결이 안 되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말단들을 써보시는 과정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애도가 잘 돼서 삶으로 잘 복귀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힐링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도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프고 혹은 당신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기록해보는 과정 자체는 정말 저는 힐링 때문이 아니라 여러 의미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중요가 아니라 소중함인 것 같아요. 중요는 그냥 수단인 거고 소중은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산문이나 내 이야기나 일기로 쓰는 게 감당이 안 될 정도 뜨거우면 오히려 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장점은 시 속에 나는 고명제가 아니거든요.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루시퍼가 화자가 될 수도 있고 이재용이 화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화자가 딱 되어버리면 내 슬픔이 너무 뜨거운데 이 화자라는 형식을 취하게 됨으로써 정돈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서 우리 스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매일 이렇게 걷다가 울기도 하고 막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거를 한 화자를 딱 상상하면서 시로 쓰기 시작했고 그때 이후로 시들이 줄줄줄줄 써지고 이 책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 시가 사실 시집의 시이고요. 배경부터 또 역시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낭독회 때는 바로 설명을 해드리고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돼서. 이 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스님 밑에서 잠시 좀 자랐었던 경험이 있어요. 집이 많이 어려워서 이 비구니 스님 밑에서 이렇게 자라고 맡겨졌다 또 집에 왔다가 또 맡겨졌다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크고 이랬었는데, 스님 부고를 듣고 젊을 때 좀 돌아가셨거든요. 가슴이 너무 허물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된다 하면서 몇 년간을 글로 쓰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써보려 했는데 안 됐었어요.
근데 한 2년 차였나요? 3년 차 좀 지날 때 어느 날 내가 꼭 스님 나로 생각하지 말고 이 슬픔을 한 아이와 한 인물로 이야기하면은 좀 낫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떠오른 장면이 뭐였냐면요, 강아지였어요. 예. 댕댕이 하나를 기르는 사람을 생각을 한데 이 화자는 세 사람이었어요. 이제 시의 설정상으로는 세 사람인데, 세 인물 생명인데 두 사람은 사랑을 했고 한 사람은 댕댕이인데 같이 살았어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이 둘만 남죠. 댕댕이와 나만 남을 텐데 이 멍멍이랑 슬픔을 해소하는 방식이 서로 다 있겠지만 같은 슬픔을 공유했겠죠. 근데 그러다가 제 상상이 이렇게 갔어요. 이 사람은 화장장을 지냈고 강아지는 화장을 아마 불 속으로 사람 한 사람의 육체가 들어갔다 나온 걸 봤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이 강아지는 그날 이후로부터 불이나 빛나는 걸 보면 핥으려고 해요. 빛나는 것들을 보면 핥으려는 습성이 생기는 강아지예요. 이 강아지와 함께 어떻게 슬픔을 감당할까를 막 상상해 보면서 썼던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를 태우고 녀석이 불을 핥으려 한다. 내가 땅을 디디며 신나게 달려나가자 내 눈은 황토길처럼 붉어진다. 산에 오니 너는 꽤 즐거워 보인다. 여기 살래? 나비는 죄다 여기 모였네. 슬플 때 승들은 저걸 그린대. 단청이 눈에 푸르게 박히고. 나는 단청을 그리는 승의 등을 상상해 본다. 능선이 멀리서 뒤척거린다. 나의 개가 순간 조용해진다. 기르던 개가 화장을 이해 못할 때, 아직 불 속에 네가 있는 줄 알 때, 너를 태우고 녀석이 불을 핥으려 한다. 아직 칼을 핥진 않아서 다행이라고. 그리움이 심한 날엔 강변에 간다. 2시간쯤 녀석은 강을 핥다가 입이 헐어 내 곁에 가로눕는다. 나는 지친 개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개들은 세상이 흑백으로 보인다던데. 탄광 속에서 너는 우리를 빛처럼 봤구나. 단청을 그려도 이제는 저녁만 보겠네. 개의 눈 속에 강물은 반짝거리고 칼춤을 추는 마음을 알 것도 같고. 그렇게 개와 나와 승들은 저마다 뭘 좀 잊어보려고 함부로 눈이 다 타버렸네. 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저는 절에 갈 때마다 참 좋은 게 스님들 보면 이런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잖아요. 세상에 어떤 색채에도 물들지 않겠다. 검정도 힘도 아닌 중도가 되겠다. 그래서 회색 승복을 입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건축 양식은 이 세상 누구보다 화려해요. 그게 참 저는 아름답게 느껴지거든요. 가장 거무튀튀한 옷을 입는 자들이 가장 화려한 건축물 속에서 세계를 살아가는 감각은 죽음 이후에 보게 되는 세계의 색채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색채들에 대한 이야기로도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개는 보면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 개는 지금 강이 너무 빛나니까 계속 핥아보다가 입이 막 헐 만큼 핥아서 댕댕이가 지쳐서 이제 오면은 그 개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흘러가는 강물들을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저는 좀 상상해 봤어요.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쓰고 난 뒤에 좀 뭔가 내 어떤 너무 무거웠던 것들이 이제 좀 정돈이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 사람이 남긴 빛의 윤슬들을 이렇게 보면서 당당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자되기를 통해서 좀 극복했다.
혹은 극복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넘어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봐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를 막 써보시면 어떨까. 오히려 글로 쉽게 안 풀어지면 그렇게 막 해버려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조금 질문을 말랑한 걸로 네.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시와 산문집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된 키워드는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일상에서 혹은 오늘 시인님이 발견한 사랑의 순간이 있으실까요? 저 딱 2개 적어왔는데 이게 좀 되긴 했는데 최근이긴 해요. 그래도 2가지를 겪고 이걸 다 글로 이미 써버렸어요.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글 청탁하고 다 썼거든요, 소재로. 근데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은 무궁화예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무궁화가 보통 만개할 건데요. 무궁화 뭐 우리나라 꽃이니까 뭐 제가 국뽕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하루는 길에서 무궁화를 봤는데 무궁화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거 아세요? 해질녘 되면 무궁화가 이렇게 말려서 떨어져요. 원래는 그래서 와 그게 너무 이쁘거든요. 보랏빛 이렇게 토톰한 양초처럼 이렇게 쪼맨하게 말려요. 그 무궁화를 이렇게 주워서 제가 집에 들고 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무궁화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무궁화는 이렇대요. 보통 꽃들은 한때 벚꽃 같은 생각해보면 정말 와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무궁화는 힘이 있어요. 뭐냐면 가장 더운 시즌에 피기 시작하고 피기 시작해서 얘들이 꽃을 매일 아침에 와 하면서 애들이 확 피었다가 저녁쯤 돼 하면서 말아서 자야지 하면서 침낭처럼 자기를 똘똘 말아서 떨어뜨려요. 그 다음날 다시 와 하면서 새 꽃을 만들어서 밀어내거든요. 그거를 100여일 이상을 계속 해낸대요. 그래서 옛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게 저렇게 무궁하지? 끝도 없이 무궁무진하게 꽃을 피워내지? 그게 너무 신기해서 무궁화라고 했대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게다가 꽃의 수도 한두 개가 아니라 한 가지에서 진짜 100여 개까지 핀다고 해요. 그게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저희 스님이 이렇게 살다 보면 종교인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세속에서 겪는 슬픔들을 많이 털어두는데 이 한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걸 곁에서 봤어요. 죽지 않게, 자살하지 않게, 혹은 도망가지 않게. 한 가지에서 정말 무한한 얼굴이 피고 지고 피고 지는 것들이 가능하구나를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발견한 최근의 이미지는 무궁화였고요. 2번째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꼭 얘기하고 싶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렇게 저는 뭐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아줌마가 계속 아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줌마가 한 소년을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왜 저러시지 싶어서 뭐가 있구나 싶어서 귀를 이렇게 빼고 아는 사이인가? 처음엔 귀 빼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아줌마가 얘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애는 이제 그 친구들이랑 있다가 초등학생 애들끼리 얘야 하니까 보니까 이리 와봐 이러더라고요. 그래 왜요 하니까 너 발에 그 리본 풀렸어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애기 운동화가 이렇게 해사하게 탁 풀려 있더라고요, 끈이. 그래서 하는데 그 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나비 못 먹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싫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나비를 먹지 못해요라는 말이 뭔가 있는데 하면서 네, 그래서 그 아줌마가 이리 와 하더니 내가 나비 묶어줄게 하면서 나비를 이렇게 묶어주는 걸 봤어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전혀 인연이 없는 무관한 사람의 발등에 나비 하나 얹어주기.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시라는 장르를 어려워하는 독자분들이 많습니다. 시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이거는 저는 문예창작학과에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조금은 좀 세게 얘기하는 버전. 마라 맛도 있고 순한 맛도 있고. 순한 맛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 보르헤스라는 사람의 책 중에 보르헤스의 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음 산책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르헤스 인터뷰한 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장은 아무것도 납득시키지 못합니다. 주장은 월트 히트먼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말했죠 하면서 우리는 밤 공기에 의해서 혹은 밤하늘에 비치는 별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해하는 방식이 저 사람 말에 정말 논리적으로 설득됐어.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사람 말이 옳고 논리정연해도 그 주장에 의해서는 설득된 적이 잘 없어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저는 언제 설득됐냐면 어떤 존재가 내 앞에서 막 웅크리고 울고 있거나 억병으로 술이 취해서 막 바닥을 뒹구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제 손을 잡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그런 어떤 정말 너무 감정적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의해서 설득당했어요. 휘트먼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주장이 아니라 캄캄한 가운데 빛나는 별 하나가 나를 설득시켰고 밤중에 걷다가 갑자기 불어오는 밤 공기의 서늘함과 선량한 그 기운들이 나를 설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는 바로 그 설득의 장르라고 저는 생각해요. 타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인 게 아니라 존재감을 발산했는 장르고 그건 밤 공기 같은 거고 밤하늘의 별 같은 거예요. 그걸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 해본들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즉 시는 그냥 통과시키면서 얻게 되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즉 저걸 주장으로 읽지 마시고 여기서 하는 얘기들을 주장하는 바예요, 이해하는 바예요 라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뇌를 잠깐 딸깍 꺼두고 밤공기 분해 저는 비비 밤양갱도 보세요. 달디 달고 달디 밤양갱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달콤하고 달달한 그리고 밤이라는 말 이게 마록 말고도 나이트의 밤들도 느껴져요. 그게 그냥 우리를 사랑의 어떤 순간들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거 해석하신 분 계신가요? 밤양갱은요 설탕과 뭐를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의 사랑의 당도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천박한 해석 아닌가요? 그 해석이? 밤양갱은 밤양갱으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도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냥 공기가 지나가고 음악이 지나가듯. 드뷔시 달빛 들으면서 드뷔시가 요때 요 음을 쓴 거는 요 장조를 쓸 때 인간이 더 많이 아니잖아요. 그냥 들으면 달빛이에요. 그건 시도 그래요. 그냥 콩국수예요. 그게 다예요. 시원해요. 그냥 여름에 그게 다예요. 뭘 거기에서 덜 생산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를 자꾸 시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제가 해드리고 싶은 순한 맛입니다.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가 어렵다라고 징징대시면 게으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시 어려워서 읽기 싫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시가 고정돼 있어요. 100년 전에 썼던 윤동주나 정지용 같은 사람들이 썼던 시가 시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분들의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혹은 이게 자연적인 것이고 그런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떼끼 라고 자기 나름의 울타리를 정해놨어요. 정말 보수적이지 않아요? 울타리예요 이거. 저는 이게 극우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시 그걸 벗어난 건 시가 아니고 요즘 시인들이 쓰는 말들은 다 헛짓거리다. 이거는 쇄국 정책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좋은 건 있죠. 자기가 생각하는 시라는 세계는 공고해질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대인들이 어떻게 느끼고 감각하고 언어를 가지고 뭘 해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내 울타리가 넓어지는 경험은 없어요. 여기에는. 즉 게으른 거예요. 아무도 저는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왜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짜증이 난다고. 내가 왜 반도체 기술이 이 3나노 공정이 내가 알기 쉽게 이해해서 제공 안 하는 게 화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과학의 진보에 대해서 우리 되게 관대해요. 근데
시의 진보에 대해서 굉장히 척박하고 아주 닫혀있는 태도를 지내요. 그거 게으른 거거든요. 문학도 이미 정지용, 윤동주 그 사람이 썼던 때, 혹은 김수영까지라고 해도 60년대거든요. 김춘수, 김수영. 그러면 지금부터 사실 100년 전에 혹은 50년 전 얘기예요. 그걸 계속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시를 쓰는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삐삐가 계속 좋다고 얘기하는 입장이랑 똑같아요. 왜 자꾸 저분들은 삐삐가 좋다고 하지? 시티폰이 왜 최고라고 하지?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해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은 어떤 장르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문화된 장르에 대해서. 그래서 공부하면 돼요.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네. 말아맛은 이제 결론 짓는 내용인데요. 네. 그러면 어려운 시를 이해할 필요가 없냐? 아까 네가 얘기한 것처럼 다 그냥 드뷔시 달빛처럼 좋네 지나가는 게 좋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신영철 선생님이 최근에 어디서 말씀하신 거 이렇게 봤거든요. 시 어려워야 되고 어려운 걸 이해해야 하려고 안간힘 써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 그렇게 할 때 얻어지는 마음의 영토의 넓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이해들을 이해하고 끝끝내 내가 이해하려고 온갖 안간힘을 들여서 이해해내고 말 때 얻게 되는 아주 그 달콤한 이해의 영역이 있어요. 또한 이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취하듯이 타인의 마음을 읽지 않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렵잖아요. 타인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 생각했던 생에 온갖 마음과 열정을 쏟은 결과물인데 그걸 휘리릭 읽는 게 아니라, 혹은 아까 제가 처음 답변 드렸듯이 좋아 드뷔시 물 마시듯 바람 공기처럼 좋죠, 좋은 태도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지를 끝까지 해서 이해할 때 마음이 되게 커져요. 뭐냐면 복잡한 문제들, 생각하기 싫은 것들, 단순화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처리하고 고민함으로써 마음에 인내가 생긴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육이 자란 것 같아요. 저는 시가 그 아주 탁월한 힘을 준다고 생각해요.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복잡하게 병든 마음이나 장애 인권 문제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회의 아주 복잡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거 어렵잖아 안 할래가 아니라 보게 되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량을 기르는데도 저는 굉장히 실용적인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시는. 네, 사실 정말 유일한 사전 질문이었었거든요. 네. 네, 이것을 질문해주신 독자님, 참석해주신 분께 의미 있는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북토크에 오신 분들께 시집 혹은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 너무 많은데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던 킴투이,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 이런 책들도 너무 좋고요. 소설에서는 여기도 진짜 많긴 한데 여기 없는 책이 없는 책. 네네. 근데 있는 책은 일단 허수경의 혼자 가는 먼집은 저는 어릴 때 이거 맨날 필사했었어요. 그래서 매일 너무 이분이 왜 이렇게 처연하지? 네, 한국에서 가장 처연한 시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목욕탕이라고 다와다 요코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 사람인데요. 어느 날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거든요. 그냥 갑자기 인생 다 때려치우고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가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독일에 가서 독일어를 그냥 먹고 살면서 쓰다가 지금은 그냥 독일에 살면서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돼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중 언어, 이 언어가 아닌 저 언어, 이런 감각들이 아주 재밌게 소설 쓰신 분이에요. 이 사람 소설 중에 저는 목욕탕이 진짜 좋아하는 소설이고, 그 말고도 사실 네. 이 세 번째 라인이 시인님께서 인터뷰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 책들을 제가 꽂아두었어요. 그래서 사실 왜 내 취향에 맞는 책이 이렇게 많지라는 생각. 저 깜짝 놀랐어요. 대표님이 나인가? 넌 나고 난 너야 한가? 진짜 그 생각했거든요. 이런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저의 작은 디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보시면 좋겠고, 추가로 좀 더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오늘 자료집에 가져온 요 시집인데, 그 심보르스카라는 시인이 있어요.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끝과 시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시집이 번역이 되면 보통 시는 별로거든요. 근데 이 사람 시는 번역이 됐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인류 모두의 어떤 보편적인 지점을 이 사람 정말 잘 쓰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쉼보르스카의 그 시집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 좀 추천드릴 걸, 다니카와 슌타로라는 일본 시인분이 계세요. 다니카와 슌타로 맞나? 검색 한번 해보실래요? 예, 슌타로. 예, 슌타로로 네.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슌타로. 20억 광년의 고독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이분 시는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고, 이분 시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할아버지 방구 소리는 스이스이, 뭐 엄마 방구 소리는 뽀, 일본어로 뽀, 이렇게 뭐 아빠 방구 소리는 뭐 부화항,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너무 재밌죠. 근데 할아버지 소리는 새거든요.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언어, 하지만 투명한 언어를 쓰시는 슌타로의 시집도 저는 꼭 좀 추천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가져온 시 여기 요 자료집 2페이지의 끝에 보면 강성은이라는 시인도 저는 정말 제가 좋아했던 시인이에요. 단지 조금 이상한이라는 시집이 있거든요. 단지 조금 이상한. 그 시집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문학동네, 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왔네요. 지금 추천해드린 네. 책이 3권 다 문학과 지성사이네요. 딴 것도 없나? 생각나는 게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선 이 정도 지금 떠오르기에는 생각이 납니다. 네,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현장 질문으로 이어질 차례인데요. 그 전에 제가 시인님께 북토크 제안 메일을 드리고 이제 돌아온 답장을 읽으면서 시인님은 답장도 시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주고받았던 메일의 일부를 시인님의 목소리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대구에도 지금 봄비가 내려요. 많이 건조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니까 식물들이 톡톡 비 맞는 게 환해 보여요. 그럼 우리 5월이 얼른 오기를 기다리며 용감하게 살아가요. 감사합니다. 봄비 오는 날 고명제 드림. 네. 제가 정말 시인님께서 보내주신 답장을 읽고 너무 좋아서 정말 시인님께 양해를 구하고 같이 읽어주실까 부탁을 드렸는데요. 자, 남은 5월도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며 시인님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였지만 마지막으로 넣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생각하실 동안 그 시집과 산문에서 조금 반복되는 단어 시어들이 있더라고요. 네. 빛, 백곡, 백합, 노랑, 그리고 개도 있고요. 네. 혹시 이런 단어들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집중 자체는 아니고 저절로 나오는 네.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냥 일단 되게 예쁜 대상인 것 같고요. 빛의 경우에는 근데 제가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넌센스 작가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시간 좀 잠깐 있는 김에 1페이지 잠깐 한번 보실래요? 이게 광선색채라는 장인데 요거 조금 어려운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블란스 아저씨인데 롤랑 바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 책 중에 되게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밝은 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밝은 방이라는 책의 원제는 불란서어로 카메라 루시다예요. 루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빛을 얘기합니다. 카메라라는 말은 방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방이라는 거죠. 밝은 방, 빛으로 가득 찬 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앞부분과 뒷부분인데 다들 뭐 유명한 책에서 읽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앞에서 뭐 스튜디움 푼쿠툼이라고 뭐 사진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그 책의 후반부를 정말 좋아하는데, 바르트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거의 마마보이였거든요. 자기 엄마가 죽고 난 뒤에 이 삶의 어떤 힘들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너무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했던 행위가 뭐냐면 자기 엄마 사진을 계속 이렇게 봐요.
엄마의 사진들을 보다가 사진론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고 이 글을 썼는데, 일부에서는 그 되게 좀 뭐 이런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스투디움 푼크툼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2부에서 와서 이론적인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2부에서 내가 앞에서 했던 얘기 다 집어치우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충 그냥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의 사진에서 시작된다, 온실 사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엄마 사진을 이렇게 막 보던 가운데 엄마 닮은 사진, 엄마 모습이었던 사진, 자기가 기억하는 그건 사진 많아요. 근데 자기를 한번 뒤흔들어 버렸던 사진이 한 장이 있었대요. 그건 되게 공교롭게도 자기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어렸을 때 엄마가 온실 거기 화초막 있는 그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그냥 자기 무언가가 엄마다 하면서 자기 안이 확 밝은 방으로 가득 차버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광선색채라는 그 대목인데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진을 발명한 것들이 화가라 가선 화가들이라고 말한다. 사진의 이미지의 배치, 알베르티 원근법, 암시력의 광학을 전달해 줌으로써 말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화학자들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했다라는 노예만은 과학적인 상황으로 인해 다양하게 조명된 대상이 발산하는 광선들을 직접적으로 포착하고 새길 수 있었던 날이 되어서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문자 그대로 대상의 발산이다. 거기 있었던 현실적 물체로부터 여기 있는 나와 접촉하러 오는 복사 광선들이 출발했다. 전달의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죽은 사람의 사진은 어떤 별로부터 지연되어 온 광선처럼 나와 접촉하러 온다. 일종의 탯줄이 촬영된 대상의 물체를 나의 시선에 연결시킨다. 빛은 비록 만질 수 없어도 여기서 내가 사진 찍힌 남자나 여자와 함께 나누는 육체적인 환경이고 피부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사진의 생명력이 아니라 이런 확신이다. 즉 촬영된 육체는 덧붙여진 빛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광선을 통해서 나와 접하러 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실 사진이 아무리 희미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어머니, 아이, 그녀의 머리, 피부, 옷, 시선으로부터 바로 그날에 발산되는 광선들의 보물창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저도 말이 어려워서 번역이라서 이렇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진을 개발한 건 화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요 밑에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장치예요. 이게 뭐냐면, 대상을 그릴 때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의 뭐 데생이나 그림을 혹은 세미라 이런 걸 그릴 때, 예전엔 초상화 진짜 많이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을 보다 보면 이 빛을 포착하려면 요 사람의 형상이 요 장치를 통해서 보면 그대로 백지 위에 이 사람 얼굴이 비치거든요. 요 상이 이렇게 비쳐요. 그것만 그 따라 똑같이 그리면 됐었어요. 이게 바로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장치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초상화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한때를 옮겨오는 과정이었잖아요. 이 속성 때문에 사람들이 사진은 화가들이 만든 거라 하지만 바르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필름은 더 과학이 발달된 시기에 나타났고, 여기서 진짜 사진은 카메라 옵스큐라를 제대로 실현해낸 게 카메라인데,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산으로 가서.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바르트 한 얘기는 이거예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 안에 존재했다. 이건 정말 자명한데 너무 연기처럼 그 사람 죽고 난 뒤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진은 그걸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바르트가 지금 묘사는 그대로예요. 한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존재했고, 빛이, 가시광선이 이 사람 살에 닿았어요. 피부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사람 피부와 살갗과 옷에 닿았고, 이게 그대로 반사되어서 필름을 통해서 감광판을 통해서 이 지져버린 흔적이란 거예요. 화상 자국이란 거예요. 이 사람의 몸에 닿았던 복사 광선이 지진 자국. 그게 다시 되튕겨서 이제 사진이라는 형태로 우리 눈으로 들어와요. 즉 바르트는 여기서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접촉했다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이 사람 몸에 닿았던 게 내 눈을 통해서 다시 접촉한다는 거예요. 즉 바르트는 타임머신과 똑같은 아주 마법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진 한 장을 통해서 과거가 여기 있어요. 현재가 여기 있다 칩시다. 사진 한 장을 보는 행위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빛과 빛을 통해서 접촉하는 행위예요. 빛을 통해서 만난다는, 피부를 통해서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 사람 몸에 닿았던 빛이 결국 내 눈에 도래하는 사건이거든요. 결국 나는 엄마를 이런 식으로 만났네 라는 얘기를 바르트는 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너무 멀리 돌아왔는데 이게 너무 아름다운 상상력처럼 읽혔거든요. 사실 정말 과학적으로 따지면 틀렸어요, 바르트가 생각하는 거. 그런데 마법적이지만 저는 일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마음, 그림을 그리는 마음, 세계를 보는 마음은 결국 한 사람이 존재했어요 라는 그 되튕김을 어떻게든 기록하려는 방식인 것 같고, 빛이나 백합 같은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선연하고 명료한 이미지의 아름다운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빛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고, 바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진 한 장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진 한 장은 바로 그날 엄마가 입었던 머리, 피부, 옷, 시선으로부터 발산되는 보물창고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엄마에게 닿았던 그 보물이 가득한 그 접촉성, 그거거든요. 그게 저는 그런 오브제들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네. 네. 질문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로 정말 오늘이 아니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 돌아가서 후회할 것 같다 싶으신 분들 정말 질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뒤에 네. 뭐 해석하는 그 부분에서 어떤 분이 그 사람은 뭐지 시가 안 써질까봐 배가 부르면 시가 안 될까봐 하루 한 끼 먹고 쓴대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정말인가요? 근데 지금 제 모습을 보시면 절대 이거 한 끼 먹은 얼굴은 아니잖아요. 아까 티그를 드셨어요. 그냥 먹자마자 먹었거든요. 이게 제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실제 글을 쓸 때 살이 워낙 정말 잘 찌거든요. 저는 하루에 2끼 먹으면은 두 끼만 매일 먹으면은 한 달 지나면 한 8kg 정도 쪄요. 5kg, 8kg 찌거든요. 정말 잘 찌는 체질이라서 살을 좀 빼고 싶기도 했고 그렇기도 했고, 많이 먹고 난 뒤에 시나 글을 쓰려고 하니까 좀 뭐라 하지? 정치인이 되어서 글을 쓰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정치인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닌데. 배부른 돼지가 된 기분이.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무거우니까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시도 너무 안 써지고 그러다가 밥을 좀 안 먹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그 당시에 한 몇 년을 욕을 했었어요. 한 5년, 7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 또 한 끼를 근데 코끼리처럼 먹었어요. 이렇게 막 먹은 그런 게 아니야. 맑은 정신 이거 아닙니다. 그냥 진짜 하고 한 끼 먹을까 하면서 폭풍처럼 먹고 또 건강하게 그렇게 생활했는데, 그러니까 대신 배가 고픈 상태가 항상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선 시가 좀 더 이렇게 띄고 좀 맑아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문제는 신문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뭔가 예술을 향해서 밥이나 삶을 다 내팽개치고 그런 쪽으로 자꾸 가기를 원하는 수도승 같은 저를 자꾸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군요 하게, 그게 아니고 꼭 아니라고 써주세요 했는데 막 신문사에서 그냥 시를 위해 한 끼를 이렇게 이거 아닌데 막 그리고 그 인터뷰가 난 날 집에서 제가 아이스크림 2통을 퍼먹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그걸 보더니 시에서는 이렇게, 인터뷰에서는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서는 지금 호두마루를 다 퍼먹냐, 한 통을 다 먹냐, 막 코끼리처럼 먹는데 막. 그래서 그건 옛날에 그랬고, 그런데 일일 이식을 제가 해보고 느낀 게 위가 되게 많이 손상이 됐고 정말 잔병이 너무 심하게 걸리더라고요. 뭔가 면역 체계가 진짜 망가지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하시는 분들한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해보니까 점진적으로 몸이 망가져서
회복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 뒤로는 좀 이제 많이 먹기 시작했고 다시 좀 이제 요즘은 건강을 엄청 회복했는데 과회복을 해서 지금 좀 문제인 구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때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이 있나요?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그러면 정말 딱 맞춰서 정말 2시간 동안 네 북토크를 진행하였고요. 네, 이제 사인 네. 하시면서 독자분들하고 조금씩 대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치고 네. 가실까요? 오늘 그래도 주말인데 이렇게 그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와서 근데 너무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또 여기도 그렇네요 분위기가. 근데 이게 아마 대표님이 이렇게 되게 나긋나긋하게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네. 정말 저 오늘 덕심을 숨기는 것이 저의 숙제였는데 이미 미리 오셨던 분들이 얼굴이 점점 빨개지고 있다고 경황되어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정말 너무 모시고 싶었고요. 지금 이제 작가님 전시 네. 하는 동안이 아니면 정말 모실 동기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네. 정말 메일은 담백하게 썼지만 정말 무릎 꿇는 심정으로 네, 메일을 드렸었는데 네. 네, 흔쾌히 와주셔서 정말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이렇게 네, 오셔서 책 가지고 오신 분들 네, 사인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글씨를 좀 못 써서 너무 충격 안 받으셨으면